북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증오해야 되고 누군가를 계속 홀떠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지인들 관계에서도 보면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 감정이 그냥 전혀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표정 관리에서부터 누군가를 항상 증오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이 김씨 일가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5월에 일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온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라는 데로부터 첫 번째는 그게 제일 좋았고요. 더욱이 제가 무슨 문화적인 큰 충격은 별로 받은 게 없는데, 사실 그게 북한에서 하도 한국 TV에 너무 쩔어 살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생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거를 TV 속에서 다 고스란히 보고 생방송을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그러니까 더 그 부분을 더 확신을 하게 되긴 됐죠. 그래서 드디어 해냈구나 이런 점도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최근에도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새로 왔을 때 놀랐다기보다는 지금에 와서 살아가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좋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왜 우리 대한민국의 겉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놀랄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전에 한국 TV나 라디오를 보면서 전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라, 그냥 내가 느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놀랄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놀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놀라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 TV를 많이 보더라도 복지가 저 정도로 잘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 복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도 보면 정말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 복지가 정말 잘 됐어. 그게 정말 놀라고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또 일상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쿠팡 앱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주문해서 샀어요. 물건을 주문해서 샀는데 집에 와서 물건을 개봉해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혹은 마음에 좀 없거나 그래가지고 이걸 좀 마음에 없으니까 처음에 그냥 내가 잘못 샀지 하고서 감수하려고 마음먹었댔어요. 근데 한국 친구가 나중에 왔다 가서 보고서 내가 좀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을 하니까 그거는 다시 그냥 반품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반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품 물론 되지. 단순 변심으로 해도 되고 있어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감정인데, 그게 정말 놀라웠죠. 야,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정말 그냥 한마디로 강도 사회이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인 것 같은데, 도덕적이지 않고 많이 비도덕적 이런 느낌인데, 이게 많이 좋구나. 또한 이 장사를 하는 것도 엄청 도덕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왜 더구나 놀라냐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북한에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없잖아요. 그거 절대 못 바꿔요. 내가 무조건 돈 딱 주는 순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 남남인 거예요.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사이인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없다고 이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려면은 정말 그 사람과 정말 집안 관계가 돼서 친척이나 이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거나, 혹은 내가 꼭 물러야 된다면은 한마디로 보상금이나 같은 거예요. 내가 웃돈을 더 태워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샀던 물건을 내가 한 11만 원 정도를 내야지만이 그 물건을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을 더 드려야 되는 거죠. 만 원을 드려야만이 그 물건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고 이게 절대 불가한 그런 문제인데, 이런 걸 볼 때도 정말 놀라운 문제였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놀라는 건 더 많죠. 내비 같은 것도 보면 그냥 얼마나 좋나요. 북한에서 그냥 조금 가다가 창문 내리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디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설명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서 찾아다니는데, 이거 내비만 찍으면 그냥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도 그래서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내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와보니까 이거 제일 눈에 띄우게 정말 실상에서 제일 도움이 크게 되는 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거 내비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내비 없는 북한에 가서 산다면 아마 하루도 살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정말. 북한과 한국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신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물론 북한에 살고 있을 때도 그냥 남한에 가고 싶고, 남한에 가서 살고 싶고, 죽어서라도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고 다시 남한에서 태어나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차 있었고, 또 내 친구들도 물론 갔지만 북한에 지금 2030 세대가 다 한국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근데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걸 그러니까 너무나도 응당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북한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냥 나라냐, 이게 국가냐, 이런 인식이 꽉 차 있는데,
뭐 그 부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걸 너무 뻔한 일이라 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증오해야 되고 누군가를 계속 헐뜯어야 되고 어떤 얘기가 나와도 누군가를 헐뜯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말 구성이 안 될 만큼이죠. 근데 정말 북한에서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내가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내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타인에 대한 그런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좀 허술하고 방심하는 사이 누군가는 나를 비웃을 것이고 나를 헐뜯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사냥 대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긴장을 항상 초긴장 상태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람의 인상을 보더라도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도 인상을 보면은 웃고 있는 그 표정이 한 가지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무튼 항상 불안한 그런 마인드가 항상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 상황을 보면 누구도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옷차림이나 뭐 얼굴이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물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내일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한 알고 지내는 지인들 관계에서도 보면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 감정이 그냥. 그러니까 전혀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뭐 표정 관리에서부터 누군가를 항상 증오하고 이걸 항상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은 뭐 지역별로 그래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 김씨일가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서로 물고뜯기 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불안 속에 살고 누군가를 감시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인지해야 되고 이렇게 항상 살아왔죠. 때문에 사람들의 편안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불안한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졌죠. 저도 한국에 와서 초기에는 벌써 초기에 제가 알고 지내고 사귀었던 지인들이 지금에 와서는 역시 너무나도 순수해지고 너무 편안해졌어. 많이 사람이 변했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엔 제가 어땠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도끼 소리 눈빛이고 막 이렇게 말씀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한테 자연히 그게 느껴졌대요. 근데 대부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 처음에 만나면은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그런 듯한 인상이고 뭔가 편안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한 2년 우리나라에서 살은 지 2년 됐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북한에서 뭐 새로운 친구 만나면은 뭔가 편안해 보이지 않고 불편한 그런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저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뭐 차이점 뭐 이런 거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하고 그냥 편안함을 줘요. 김일영 님도 북한에 계실 때는 남을 미워하면서 사셨나요? 한국에 오신 뒤로는 어떻게 바뀌셨나요? 네, 많이 바뀐 거죠. 아니, 솔직히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감성을 가져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보든 뭘 내가 느끼든 이렇게 감성이 올라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가지고서 지금 2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좀 마음이 좀 나약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것에도 자꾸 감동이 되고요. 그냥 울컥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북한에서는 왜 느끼지 못하고 살았지? 뭐, 그때나 뭐,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나의 뭐,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 그러니까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동정할 줄 몰랐고, 북한에 살 때는.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봐도 그 극률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건 당연한 거겠지. 저 사람이 못나서 저 사람이 바보가 돼서 저렇게 사는 거겠지. 이런 생각 들고, 엄청 이 양육강식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이 항상 그냥 지배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를 내가 꼭 밟아야 되고 누구 것을 꼭 뺏어야 되고 이런 감정으로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오직 앞만 보고 달리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사소한 것에도 좀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함과 동시에 막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또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왠지 모르게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이 나약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야. 근데 뭐 그렇다고 나약해진 건 또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저도 그게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정말 이게 따뜻한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뭐 정말 하나부터 백까지 끝없이 많지만은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김씨일가의 지배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정신적으로 지배된 상태에서 지옥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북한은 말 자체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감정이 메말릴 수밖에 없고, 그런 혹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내가 보면 불쌍한 거죠.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셨는데요. 북한에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도 당시에 임신 6개월 된 저희 아내를 데리고 탈북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 우리 첫째 아기가 딸이 태어났거든요. 뭐 그때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뭐 육아를 쭉 하고 오는 이런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와이프가 북한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북한의 육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항상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거죠. 와이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는 아기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투리 천이라도 잘라서 이 천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일반 천으로 그냥 아기 기저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저귀가 빨아 쓰고 계속 그러다가 그냥 해져서 구멍이 날 때까지 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와이프도 그 똥똑이 손에 올라가지고 손에 똥똑이 올라서 그 베니실린 주사도 맞고 염증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고생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뭐 기저귀 부분부터 시작해서 분유값도 엄청나게 장난 아니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분유값을 이제 지불하려면 뭐 분유 한 봉지에 뭐 마치 한 몇십만 원을 주고 사야 될 만큼의 그 정도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예요, 북한에선. 그러니까 분유도 마음대로 사서 먹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모유로 모든 아기들을 키우는데 대체하거든요. 근데 모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문제로 모유가 안 나올 때는 쌀을 앉혀서 밥을 하다가 이렇게 김이 오르면서 끌어올랐다가 내려앉는 그 물 같은 거를 거의 뭐 뚜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미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걷어내서 떠내서 그걸 초기에 먹이다가 무슨 삶은 밤 같은 거를 이렇게 죽처럼 쏘가지고 그런 것도 먹여요. 이렇게 먹이다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콩이나 무슨 쌀 같은 거를 이 으깨서 고운 가루를 내 가지고 이거를 같이 죽을 쌀이나 콩을 죽을 써 가지고 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기 때부터 막 소화불량이 와가지고서 고생을 하다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그런 상황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을 했지만은 그 아기가 온전히 잘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아기가 돌 되기 전에 결정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우리 와이프가 많이 목격을 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뭐 분유값도 정말 뭐 일반인들도 척척 사서 먹일 만큼 다양한 가격대가 있지만은 저렴하고 또 기저귀도 잘 돼 있고, 또한 이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이 또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육아 수당이나 뭐 부모 수당 같은 거를 주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받아서 애를 키우고 케어하는데 정말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국가로부터 받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와이프가 야, 내가 북한에서 살 때 경험했었던 그 애기 엄마들이 엄청 고생을 하면서 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내려오면 애들 낳아서 키우는데 정말 걱정 없이 키우겠다, 정말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을 느끼는 부분은 애를 키우는 부분이 제일 좋다고 얘기 항상 하거든요. 북한에서 저는 유모차도 구경을 못했어요. 소문으로만 평양시에 그래서 두문이 눈에 띄운다. 그러니까 외국에 해외에 무슨 대사가 있는 그런 가족이나 친척들 같은 경우에 해외 출장을 다니는 사람들 경우에 유모차가 해외에서 사온 유모차가 두문이 있다라는 말 정도만 들어봤지, 뭐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좀 부산 같은 그런 대도시 같은 데서 저도 살았지만은 뭐 도시에도 유모차가 없어요. 거의 엄마들이 등에 업어 키우거든요, 애를. 그랬는데 뭐 유모차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니까요. 근데 정말 애를 키우는데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놀랍고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나요? 초밥 제일 좋아요. 네, 생선 초밥이 제일 좋더라고요. 북한에 없는 생선 초밥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뭐 생선 초밥이라는 건 뭐 솔직히 제가 옛날에 한국 TV를 보고 있는데
한국 TV에 김정일의 담당했던 전문 요리사라고 하면서 일본인이더라고요. 그분의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그때 거기서였나? 괜히 또 신빙성 없는 얘기했다가서 욕 먹을 수 있어요 또. 아무튼 초밥에 대한 초밥이 있었네 라는 거를 한국 TV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선 초밥이 있다라는 거는 한국 TV를 보면서 알았는데 북한에는 생선 초밥이 없어가지고 생선 초밥이라는 게 있어 하고서 그걸 나도 많이 노력하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 뭐 부잣집의 도련님들 뭐 내 친구 애들도 많았으니까요. 걔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녀석이 하는 소리가 뭐 평양시에 가면 뭐 평양시에는 뭐 일반 뭐 식당에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고급 호텔에 가면은 메뉴 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호텔인데 생선초밥 메뉴가 있었다라는 걸 보았다라는 얘기는 하는 정도만 들어봤지 실적으로 제가 먹어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생선초밥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았었고 또한 한국의 먹방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던 그런 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TV를 보면서 오직 부러웠던 거는 먹방이 제일 부러웠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거를 평상시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TV를 많이 봤지만 TV를 보면서도 하도 보니까 너무 그 일상화돼서 다른 건 별로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럽지가 않고 이제 가면 그 먹방이 제일 부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방에서는 북한에 없는 음식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더 부러웠던 거예요. 뭐 치킨 같은 것들도 뭐 종류가 다양한 치킨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이 배우들이 나와서 정말 그 리액션을 엄청나게 잘하면서 막 치킨들도 뭐 바삭바삭 씹고 이런 모습들 나오고 할 때 치킨이라는 거 우리나라 북한에는 없는데 저기 남수선에는 있네. 뭐 생선 초밥에 대한 것도 정말 뭐 많이 부러웠고 그러니까 북한에 없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한국에 많아가지고 제일 부러웠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한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음식들 많이 먹어보고 좀 물리더라고요. 한데 음식이 치킨도 제가 처음에는 많이 좋아했는데 치킨 하도 먹으니까 물리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치킨을 잘 안 찾아요. 근데 이 생선 초밥만은 물리지가 않더라고요. 먹어도 계속 생각나고 제가 뭐 특별히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선 초밥만은 물리는 그런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말인 처음에 제가 와서 거기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치킨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엔 한우가 좋았는데 이 고기라서 그런지 좀 느끼한 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물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공짜로 나한테 뭘 사주겠다고 하면서 뭘 먹을 거야 하면서 물어봐도 내가 비싼 거 불러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한우나 치킨은 찾기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생선초밥집으로 가요. 곧장 생선초밥이 현재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접할 때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드시나요? 북한 관련 뉴스 접할 땐 그냥 저것들 또 개 구라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냥 야 저것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북한의 그 현지인들은 저거 보면서 또 거지것들 밑같이 저걸 자 하면서 이런 그런 한탄스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하면서 그냥 너무 어색하고 이제는 마치 그냥 먼 나라에서 나오는 뉴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저렇게 어색하고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건 너무 한심하게 하는데 이런 생각 들고 너무 그냥 개 사기를 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아무래도 한탄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속 키워서 저 뉴스를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부모들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거시기하니까요. 또 저 내용에 속 키우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안 좋지 아무래도. 최근 새벽 북한군 병사가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봉쇄된 국경에서 기순이 다시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만큼 그러니까 북한 그 내부 정세가 좀 강박했었다는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탈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최전방이고 이 넘어온 구역 자체가 뭐 DMZ를 통해서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그런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만큼 내부 상황이 엄청 강박했었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또 이게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을 진행해야 될 만큼 어떤 이유가 꼭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측을 다양하게 해야겠지만은 뭐 그 병사의 상황이 뭐 배고픔과 이어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상급 하급 관계에 어떠한 뭐 마찰이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북한 체제에서부터 만들어진 김정은이가 만들어낸 법제 때문에 또한 김정은이의 그 어떤 명령 때문에 이게 벌어진 뭐 일이라고 딱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아무래도 뭐 연속적으로 탈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우리 가족이 탈북을 한 이후에도 뒤따라서
탈북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고 해상으로 또 육로를 통해서 계속 탈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분명히 그 전방 그 체제 뭐 치안이나 이런 거에 강화할 때 대해서 분명히 여느 때와 다르게 사람들의 뭐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누군가는 아니 뭐 내가 탈북을 한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나간 것도 아닌데 누구네 때문에 나까지 고생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저절로 또 확 나까지 탈북해버리고 말까 보다 이거 뭐 이런 상황도 돼요. 저도 현재 살고 있을 때 당시 뭐 누가 탈북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그냥 전반적으로 나머지 주민들을 엄청 고생시키고 통제가 강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사람들의 민심이 또 굉장히 또 힘들어져요. 누구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느니 뭐 이걸 자연히 만들어 가거든요.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막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하고 뭐 거기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피해가 아무래도 가죠. 그게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 가면서 또 누군가는 뭐 바다 나가서 뭐 생업을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해서 생업을 이어나갔었는데 이런 제재 때문에 뭐 어업을 또 당분간 중단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또 누군가는 어떤 생산 단위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었는데 그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방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사회적인 그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런 단속이나 이 통제 때문에 아무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누군가는 탈북 계획을 임진히 잡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직 탈북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상태인데 누군가가 탈북을 함으로써 나한테까지 그런 통제가 들어오고 심리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더욱더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지만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도 탈북을 감행해 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지고요. 군 내부에서도 이게 좀 힘든 상황을 빚어내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렇게 보아집니다. 뭐 이 땅에 남아있다간 뭐 굶어 죽지 않으면은 뭐 내 전쟁에 끌려가서 죽을 판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어쩌면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뭐 추가 뭐 어디 파병 같은 게 또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감으로 인해서 어차피 내가 뭐 다른 데 나라에 파병돼서 전쟁에 참가해서 죽느니 그냥 이렇게 탈북을 해버리는 것도 탈북을 하다가 목숨 그런 일을 하다가 뭐 탈북이 실패해서 죽느나니 차라리 날지도 모른다라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측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휴전선 일대를 감옥화할 만큼 봉쇄했다고 합니다. 실제 군 내부의 통제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장난 아니죠. 일단은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면서 제일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군에 충실하는 개념보다는 노동에 충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솔직히 못하는 일이 없어요. 건설이나 뭐 농사나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광업지구나 혹은 뭐 탄광이나 뭐 이런 데까지 군인들이 동원돼서 이 중노동, 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군 복무를 할 때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노동에 단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뭐 이 군인들의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조건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상황에 그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상 단련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뭐 이게 중대 단위별로 다 있어요. 매 중대마다 정치 지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표현하자면 뭐 정훈 장교 같은 그런 개념의 인물들인데 북한에는 워낙에 이 정치 사상 강국이라서 이 정치 활동에 대한 그런 사상 투쟁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말 생활 총합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월말에도 하고 뭐 분기말에도 가서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계속 하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감옥화가 첫 번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감옥화가 또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 복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노동에 기본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정신적으로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그러니까 당과 수령에 무조건 충성을 하는 마인드가 꽉 차 있어야 될 만큼 세뇌를 시키는 과정인 거죠. 이미 전에 세뇌는 됐지만은 계속해서 그 세뇌의 때가 벗겨지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옥화 생활이 북한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지옥인 거죠. 더욱이 최근에 2030 세대는 뭐 한류 문화를 다
받아들였을 만큼의 많이 두뇌가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이 군복무를 하면서도 솔직히 군에 대한 충실성, 뭐 수령에 대한 충실성보다도 실질적으로 기회만 하면은 다 탈북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또 뭐 전쟁이 터진다면은 총뿌리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이런 거는 그 친구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솔직히 그것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맞추고 있는 것뿐이지 진심으로서 본심이 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이런 개념으로 나가면서 먹고 살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다면은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부모니까 내가 응당 무조건 모셔야 돼 이런 개념으로 덜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또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해. 우리가 또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습받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차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사상선전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계속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배불리 안 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친구들이 불만성이 쌓이는 상태에서 이런 모든 생활을 지역을 체험하면서 살려니까 더욱이 감옥화가 돼 있는 상황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감옥화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체계가 완벽하게 잡혀져 있는 체계라서요. 내가 자율적인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뇌물은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뇌물을 좀 드리고 하면은 내가 맘먹은 타이밍과 내가 어떤 낼 수 있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은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뇌물이 따라서지 않는 친구들은 오직 곳 안에서 말 자체로 감옥화된 그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 기순이 가난해서 비롯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북한은 군인들도 가난하게 살 만큼 힘든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군인들도 가난하게 살 만큼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또 군부대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달려 있는데요. 생산을 목적으로 기본적인 뭐 생산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부대는 자급자족을 해서 자기네 부대에서 필요한 거를 생산해서 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군부대의 뭐 예산을 뭐 어느 정도 편성해서 보장을 해주지만은 그거는 정말 완전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돼요. 그냥 다 중간중간 떼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유행어가 다 있을 만큼이거든요. 어떤 유행어냐면 이 위에서 그러니까 사단에서 뭐 한마디로 제일 최고의 거의 그 군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군량미인 거예요. 그럼 군량미를 어떤 대대에다가 떨궈 버리면 대대에다가 한마디로 그 군량미를 분할해서 네 부대가 뭐 인원수가 뭐 몇천 명이니까 이만큼 소비해라 라는 그런 거를 떨궈버리면 뭐 대대에서는 대대적으로 떼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대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떼먹고서 중대로 또 이렇게 그게 배포가 된대요. 되면 중대에서는 중대장들이 그냥 중간중간 뜯어먹는단 말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 뜯어먹고서 또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간중간 뭐 떼먹고 소량인 거죠. 얼마 모자라는 부족한 양이 또 내려면 뭐 소대 간부들은 또 소분화해서 또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부들이 계속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남는 거는 얼마 안 되는 정말 소량의 뭐 양만 남았는데 거기에 병사들한테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신경을 가지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항상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급자족을 해서 모자라는 양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건 노동력이니까 뭐 농사도 짓고 군대가 못하는 게 없어요. 군대가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출산도 해요. 뭐 돼지 같은 거나 소나 뭐 가금류나 이런 거를 기르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길러서 뭐 명절 때나 뭐 훈련 기간에 각 필요할 때마다 군인들의 뭐 고기나 이런 거를 본인들의 길러서 생산한 그런 짐승을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고기도 먹고 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에서 국가에서 주는 게 형식적으로 주기는 하지만은 부족한 양을 주니까 군 부대대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뭐 상업을 하고 다 이렇게 자급자족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은 솔직히 뭐 노동이면 노동, 농업이면 농업, 뭐 상업이면 상업, 못하는 게 없이 오히려 뭐 사민들보다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군대이고요. 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군부대는 그나마 배고프지 않게 좀 먹고 살아요. 이게 그렇게 사는 구조와 그러니까 이게 군부대 하면
묵고 사는 구조로 설명을 하자면 군부대가 세 가지 부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류는 방금 말씀드린 본인들이 생산활동을 직접 참가해서 작업자적으로 해가지고 묵고 사는 그런 구조이고요. 다른 한 가지 구조는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화벌이 하면은 뭐 수산 같은 데서 어업 활동을 해가지고 어업물을 잡아 올린 거를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여들여서 외화 돈으로 자기네 필요한 거 쓰고 싶은 거 다 사서 쓰고 국가에 상납을 하는 구조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외화벌이 군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벌이 하는 군부대와 작업자적으로 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군부대는 묵고 사는 거는 그런 데는 묵고 살아요. 묵고 살고 그 외에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냥 일반 부대인데, 일반 부대는 한마디로 어떤 개념이냐면 생산 활동을 참가할 수도 없고 외화 활동을 참가할 수도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심에 거주하고 도심에가 있는 군부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뭐 부지가 많아가지고 뭐 농사를 지을 자리도 없고, 또한 부지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축산 같은 걸 할 조건도 안 되고, 축산을 하재도 뭐 사료나 이런 거를 자기네가 농사 지은 걸 먹이고 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심 속 안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배급 가지고 그냥 군인들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난에 쪼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엄청 고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가난하게 살고 하는 그런 북한의 대표적인 군부대들을 하면 이 도심에 있는 그런 군부대들인 거예요. 이런 곳에서 복무하는 친구들은 정말 영양실조가 오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부모들에게 손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모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정말 생활비를 부모들한테 타서 자기네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르쳐서 북한에서는 이런 말도 있을 만큼이에요. 유행어인데 이것도 군복무는 부모들이 하고 자식들은 군사놀이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놀이 하면서 뭐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 군복무는 부모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을 부모들이 하거든요. 경제적인 부담을 부모들이 하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조건에서 장사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군복무 하고 있는데 보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부모들이 하기 때문에 군복무를 부모들이 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북한 MZ세대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물론입니다. 네. 북한 MZ세대가 겉으로만 충성심을 발휘하는 듯한 흉내를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이미 전에 마음속 변화는 이미 전에 다 왔고요. 이 친구들은 솔직히 기회만 되면, 난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탈북한다라는 그런 길을 준다면 무조건 탈북을 선택하지 남아있을 친구가 없어요. 거의 100이면 100이 그렇고, 다 그렇고, 또한 뭐 어떤 유사시가 이제 뭐 발발했다, 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니들 좀 뭐 서울로 진격해. 그러면 이 친구들도 그냥 기웃기웃 하면서 눈치만 볼 친구들인 거죠.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이게 뭐 처세술에 능한 그런 군대들인 거죠. 북한의 지금 2030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귀순 경로가 방벽이 없는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국경화 작업이 앞으로 귀순 탈북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긴 할 거예요. 미치긴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각도 누군가는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 도중에 붙잡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북을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데 그 친구만 그 탈북을 시도했다 성공인 사례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고 체포되고, 그 과정에 정말 모래알을 손으로 잡으면은 100% 손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벽을 쌓고 이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분명히 탈북에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언제부터 한국 드라마나 노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나요? 한국 콘텐츠가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가 엄청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많이 유포돼 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다 알게 됐냐 하는 시점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북한에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많이 이 컨텐츠가 많이 돌았어요. 2000년대 많이 기본적으로 돌다가 2000년대는 솔직히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강하게 통제를 안 했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백공구라고 불리는 북한의 그 한류 컨텐츠를 좀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통제를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엄청 강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단속이 되더라도 한류 콘텐츠를 보다가 단속돼서 총살된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뭐 재판을 받고 교화를 갔다는 얘기 정도만 들어봤지 그렇게 처벌이 또 강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검열도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검열할 정도였고요. 검열한다면
집에 들어와서 가정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TV나 뭐 이런 거를 좀 검열이나 하고 가는 정도였죠. 근데 그게 쭉 올라오다가 기본적으로는 2012년인가 2013년, 그래서 2012, 13년쯤부터 좀 백건구가 좀 일을 좀 강하게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바뀐 게 백건구에서 한 일이 가정집을 들어오면 가택 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색영장이 물론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무슨 서랍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열어보고 뭐 이불장 같은 것들도 옷장 같은 것들도 뒤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좀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강화한 일이 한류 콘텐츠를 장악 통제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한 정책이거든요. 엄청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쭉 이게 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올라오다가 2017년쯤부터 좀 한 레벨 좀 더 강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가택 수색가 된 거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택 수색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집마다 들어와서 무작위로 그냥 집을 뒤져요. 그런 식으로 했고, 또 걸려드는 사람들은 좀 처벌 수위가 좀 높아져가지고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공개 청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쭉 올라오다가 기본적으로 더 레벨이 더 강해진 느낌이 드는 거는 2020년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2020년부터 23년 그 기간에 북한에 3대 악법이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이게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법인 2020년에 나온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나오고 나서 백건구라고 하는 역할을 하던 그 기관이 파리 연합 상무로 개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리라는 게 8월 2일 김정은 원수님의 방침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줄임말로 그냥 파리 상무, 그러니까 파리 연합 상무라고 불렀어요. 파리연합 상무라고 부르는 거는 공식 명칭이고, 주민들 속에서 부르는 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상무 하다가 먹이 상무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이 상무한다, 먹이 상무하면 사람들이 다 파리 상무를 인식을 했어요. 그럴 만큼. 그러니까 먹이라는 게 그 사람의 그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흡혈귀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들한테 걸리면은 그냥 얄짤없이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고, 이미 전에는 그래서 한 50불 정도만 들이면은 해결되던 일도, 10 내지 50불 정도만 들이면 해결되던 일도, 이 파리 상무가 생겨난 다음부터는 그래서 200~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금액이고요.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처리하는 금액이. 그리고 내가 정말 뭐 재판까지 받았어요. 재판까지 받고 정말 뭐 난 공개 총사를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빼내는 비용이 1,000불을 들이면 빼내놨어요. 그때 1,000불이면은 뭐 인간한 조금 작은 사이즈 평수 하니까 우리나라 한 17평 정도쯤 되는 그런 아파트 한 채 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북한에서는. 근데 뭐 그렇게 될 만큼 이렇게 이 파리 상무가 엄청나게 규율이 강화됐고, 공개 총사를 거의 석 달에 한 2번 걸로 공개 총살도 엄청나게 횟수도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강하게 된 게 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죠.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나요? 물론이죠. 환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봐도 자꾸 반복해서 이걸 정말 뭐 수십 번이라도 보면 꼭 변화가 와요, 그건.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거를 뻔히 알면서 봐도 그렇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에. 근데 뭐 한국 거를 보면서 처음부터 좋은 감정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하도 그 북한 당국에서 워낙에 자꾸 이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드러내고 막 자꾸 까니까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다 남조선 새끼들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한마디로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자빠져 있구나. 뭐 가짜 컨텐츠를 만들어서 들여보내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봐요. 처음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갖고 보다가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저절로 빠져들어요. 그냥 빠져들면서 뭔가 이 한마디로 취했던 그 때가 벗겨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잘난 척 할 거야. 저거다가 새빨간 거짓말일 거야. 엄청 거지 같은 나라에서 영화 찍으려고 자동차도 어디서 전국적으로 다 빌려다가 저기다가 다 집결 해놓고서 찍었을 거야. 처음에 이런 인식을 가져요. 그래서 하도 보면 그 인식이 바뀌는 시점이 있거든요.
바뀌면서 야, 내가 속아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연출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 시민이 막 욕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는데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연출인 것 같고 진실한 느낌이 들면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것도 얘기하고 뭐 경찰한테 대드는 시민도 나오고 뭐 정말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시민도 나오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기 말이 될까? 처음에 이런 의문을 가지다가 나중에 그게 현실로 바뀌어버리고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기기가 생기는 거죠. 탈북이 늘어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 되죠. 네. 뭐 저도 탈북을 했지만은 처음에 제가 뭐 태어나서부터 뭐 한류 문화를 계속 봤다고 봐야 돼요. 봤다고 봤는데 탈북 계획을 사실 뭐 제가 제일 처음에 나의 생각으로서 탈북 계획을 잡은 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께서 탈북 계획을 딱 잡으셨을 때 이미 전에 보던 한류 콘텐츠는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솔직히 재미로만 봐오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탈북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딱 탈북을 하자, 우리 가족은 탈북을 준비하자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때부터 제가 보는 한류 콘텐츠는 탈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인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바뀌면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재미를 쫓다가 그때부터는 정보가 필요가 되면서 뉴스를 많이 보게 돼요. 그 뉴스를 많이 보게 된 이유는 국제 정세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육자회담을 했다, 뭐 혹은 뭐 북한에서 뭐 열병식을 한 거에 관련해서 뭐 남한 정부에서 반응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뭐 무슨 북한의 뭐 경제 뭐 봉쇄 제재를 하면서 뭐 단속하고 있는 뭐 그런 국제 사회 목소리나 이런 거를 보면 혹시 탈북과 어떤 연관이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 어떤 뉴스를 자꾸 보다 보니까 탈북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소식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탈북을 했지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처우를 해주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러니까 나도 언젠간 탈북을 할 건데 탈북을 하게 되면 나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대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불편해서 혹시 나를 북송시키진 않을까, 혹은 나를 별로 반가워 안 해서 대한민국이 거주를 꽤 시켜줄까, 뭐 이런 궁금증 이런데 많이 촉각이 곤두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뉴스 많이 보게 되고, 또한 선배 탈북민들이 한국에 가서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거예요. 어쩌다가 무슨 뭐 남북의 창이나 뭐 혹은 무슨 이만갑이나 그리고 뭐 혹은 어떤 뭐 탈민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더 눈여겨보게 되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사람일 텐데 처음에 가서는 어떻게 한국에서 사회에서 발을 붙이고 정착을 시작했을까, 정착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뭐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탈북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제가 탈북을 할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검토하고 신경 썼던 부분은 한국 날씨를 많이 더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 영향을 보면서 날씨 영향에 미쳐서 탈북하는데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의 컨텐츠는 탈북을 맘먹은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된다. 분명 말씀입니다. 요즘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남한을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네.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다른 친구들, 예시들을 보면 뭐 한국에서 뭐 한마디로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때 한창 유행했던 영화가 상속자들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상속자들에서 나왔던 주요 배우들의 그 모습을 좀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도 봤고, 뭐 헤어스타일이나 혹은 무슨 뭐 외모나 입는 옷 느낌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옷을 입으면 이렇게 단색으로 옷을 잘 입거든요. 북한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면 위도시 까마면은 밑에도 까만 옷이고 신발도 까만 신발이에요. 그냥 이런 느낌인데, 그 상속자들에서 나오는 그 배우들의 그 느낌의 그 느낌을 보고 나서 뭐 신발은 하얀 신발을 신거나 뭐 위도시로 올라가면서 뭐 바지 색하고 뭐 상의 색하고 좀 다른 색을 좀 입거나 뭐,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는 못하거든요. 뭐 거의 똑같이 하면은 그건 뭐 남조선 옷차림을 했다고 통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100% 똑같은 못하고 느낌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던 친구가 매일 보던 친구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느낌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럼 내가 임마 그 촌스럽게 그 뭐냐, 뭐 북한에서는 촌스러운 거예요. 북한 사회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기에는 그걸 촌스럽게 보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면 살짝, 거기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 걔 보니까 멋있더라. 나 그래서 걔 따라하려고 노력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되게 그래서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나마 한국의 청년들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30대쯤 건너가면은 조금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진 않아요. 바뀌진 않는데 대부분 북한의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는 이 한류 콘텐츠에서 나오는 무슨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걸 따라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 역시 당시에 인기가요에서 봤던 그 빅뱅의 그 태양 닮고 싶어서 북한에서는 당시에 그 머리 모양을 수탉머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수탉머리를 깎고 다니다가 단속돼서 처벌 주기까지 갔다가 뇌물로 겨우 살아난 그런 상황도 있었을 만큼 아무튼 이 한국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그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죠. 북한 친구들로서는 보면 엄청 동경심이 많이 표출돼요. 김일영님께서는 따라하고 싶은 배우 없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보다는 걸그룹 가수들을 더 좋아했어요. 뭐 따라하는 개념도 뭐 이미 전에 뭐 따라 했다가 권역을 치른 적도 있긴 있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드라마보다는 가요를 더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인기가요 한참 나오다가 그다음에 그 뮤직뱅크로 바뀌더라고요. 그 같은 프로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걸그룹의 공연을 더 많이 선호했고요. 뭐 보면은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걸그룹의 그런 공연을 많이 좀 좋아했고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무슨 뭐 전국 노래자랑이나 무슨 뭐 가요 무대나 뭐 이런 좀 트로트 위주로 나가는 쪽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를 그러니까 한국 시간대별로 그냥 생방송을 봤는데 뭐 나는 뭐 전국 노래자랑이나 뭐 가요 무대나 이런 게 나오는 시간 뭐 열린 음악회나 뭐 이런 게 나오는 시간대는 잘 안 봤어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런 걸 뭐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만 봤지.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런 걸 잘 보시더라고요. 보시는데 나는 어제 좀 연령대가 젊음이 느껴지는 무슨 인기가요나 뮤직뱅크 것처럼 이런 걸 잘 봤고 그 외에 더 보는 프로가 있다면 개콘 좀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보긴 봤지만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들의 뭔가를 따라하기보다는 걸그룹 가수들의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이 걸그룹 가수들의 모습이라는 건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렇게 옷도 그냥 굉장히 말랑잘랑하게 굉장히 입고 다니고 헤어스타일도 그냥 평상시 때도 그렇게 그 배우들이 평상시 때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보면 머리칼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문신도 막 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한창 때,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때까지는 그 모습을 따라하려고 엄청 무진애를 썼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걸그룹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뭐 원더걸스 한참 보다가 그다음에 원더걸스 활약이 좀 끝나갈 무렵쯤에 소녀시대가 또 그냥 나와서 활약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녀시대나 원더걸스나 뭐 티아라나 뭐 애프터스쿨이나 뭐 아무튼 그때 많이 활약했던 그런 걸그룹들 같아요. 제 인식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내가 뭐 남성이라서 그런지 여성 걸그룹의 그 모습들이 좋았는데 일단은 좋았던 긍정적인 부분은 엄청 생기 발랄하고 예쁘다는 그런 매력감 때문에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남자 걸그룹은 별로 뭐 좋아는 안 했는데 내가 그걸 많이 보면서 뭐 우리 와이프도 제가 연애했었던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뭐 약간 오픈을 살짝 하자면은 예전에 제가 만났던 여친이 있었는데 그 여친은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친하고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의 무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뭐 남성이라 그런지 여성의 그런 모습들을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튼 당시에 제가 다르게 설명하면 당시에 젊은 연령대 230 세대의 그 모습을 제가 설명드리자고 하는 말씀인데 일반 친구들의 모습도 제가 설명하는데 이전에 제가 사귀었던 여친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남한이 더 잘 산다는 걸 알게 된 젊은 세대들이 북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되진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잘 산다. 나도 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범죄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모든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범죄인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개인이 잘 사는 걸 전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상업을 하거나 뭐 농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농업은 하라고 해요. 농업만 할 수 허용돼 있는 조건은 농업까지는 가능하지만 상업은 전혀 하면 안 돼요. 근데 상업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돈을 좀 만질 수가 있어요. 농업은 아무리 1년 12달 개 고생을 해도 너무 헐값이라서, 농산물값이 너무 헐값이라서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상업을 하면은 뭐 농사 지은 몇 달치 농사 지은 양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상업을 다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런 게 다 불법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불법이지만은 좋아하는 걸 따라 하고 싶어서는 싶기 때문에 꼭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무리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통제를 하지만은 그 통제를 피해가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북한에서는 사실상 범죄지만은 범죄에 손을 대고 잘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좀 그 외에 좀 인식에 좀 특별히 깨있는 친구들은 뭐 탈북을 꿈꾸죠. 탈북을 꿈꾸는데 탈북까지 꿈꾸지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여기서 범죄를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남한에 살고 있는 쟤네들처럼 나도 잘 살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죠. 때문에 북한에서는 더욱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친구들을 단속해서 이 친구들이 풀어진 생활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제일 먼저 온 변화가 이 삶에 대한 욕구, 경제적인 욕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일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정부에 대한 도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업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들이 공산당 체제를 흔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사실 공산당 체제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건물인 그런 상황을 좀 가고 있는 게 공산당 체제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제가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산화가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뭐 체제는 아직 뭐 공산화 체제라고는 하지만은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자본주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냥 다 변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는 그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체제를 더 결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멋진 애를 쓰고 있고, 그 반항이 막 표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 내부에서는 그 강화하는 요소로서 주민들을 많이 압박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과 집단 공연을 열었습니다. 숨은 목적이 있을까요? 뭐 일종의 유력시인 거죠. 뭐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력이 이렇다. 또 우리 인민들의, 우리 군인들의 이 중심 상태 무장력이 이렇게 한마디로 충성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동시에 공포를 보여줄 목적이 가장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 얘들은 나의 호위무사나 같다. 나는 이 정도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또 나에게 충성하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다. 허튼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인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북한 그 주민들은 공포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와, 굉장하다. 힘이 너무 많이 자랐다. 정말 이 체제는 정말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뭐 저절로 무너질 일은 절대 없겠구나. 저 꿈도 꿀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니까 누군가는 불순한 마음을 먹고 있거나 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경고 메시지가 되거든요. 또한 뭐 외부에 있는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게도 그런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자, 우리 무장력이 이렇다라는 거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 인민들은 나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목적이 크죠. 열병식이 폭우 속에서 진행되며 주민들이 장시간 비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산 보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 동원을 한 걸까요? 북한에서요, 경제사상이 어려워서 뭐 우비를 가정에 사는 사람들 치고 한 가정에 우산이 한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사상 때문에 그런 건데, 비가 오면은 외출을 할 일이 있어도 교대로 나가게 되고 또 뭐 꼭 부득이하게 다 같이 나갈 상황이 되면은 비닐을 쓰고서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우비가 아니고, 우비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비닐을 한 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비닐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나갈 만큼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게 뭐 우산이나 우비 같은 거를 모든 사람들이 갖추기가 어려웠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 뭐 국가에 동원돼 있는 뭐 사람들이면 뭐 거의 뭐 노예 수준인 건데, 이 뭐 더구나 뭐 실질적으로 뭐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해서 뭐 그러니까 인민들이 아프고 그런 거는 자기 못 본다고, 뭐 나는 우리 인민들이 아프면 뭐 나의 뼈와 살을 뭐 여이는 것처럼, 뭐 베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경우를 흔히 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북한 주민들은 뭐 벌레만큼도 여기지 않을 거예요. 김정은이 눈에는 고생을 하든 말든 뭐 김정은이야 제가 본인이 비맞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대집단 체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집단 공연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그 또한 정신력, 그러니까 정신력과 또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단합력,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단합된 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뭐 그런 퍼포먼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얘네가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뭐 선대 뭐 할아버지 아버지도 계속 해왔지만은 북한의 뭐 대표적이고 아주 독보적인 그런 퍼포먼스라면 집단 체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그만큼 아무리 지금 뭐 이게 북한의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변해 있는 거 김정은이도 알거든요. 알지만은 자 봐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동원된 그 사람들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또한 이렇게 정신력이 단합되고 나에게 충성하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목적이기도 하죠. 북한에서야 뭐 대표적인 공연, 북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집단 체조예요. 아무래도 그게 북한의 고유한 뭐 전통이고 그 문화를 버릴 수가 없긴 하죠. 이런 대형 공연 같은 경우에는 동원이 되는 걸 텐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삶에 영향이 많죠.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전문 뭐 상업을 목적으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또 뭐 농사를 짓고 먹고 살던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자기가 뭐 일하는 분야가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의 패턴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건 뭐 당의 명령 관철로 무조건 진행되는 일이라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이런 집단 체조 같은 데 동원되는 친구들은 꼭, 그러니까 코가 깨어있는 친구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이런 일을 흔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코를 낀다고만 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간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좋은 직업 하면, 좋은 직업 1위 하면 간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간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는데, 간부를 하려면은 뭐 정말 군복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입당을 했어야 되고 대학교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가는 건 제일 마지막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내가 뭐 남자라면 남자는 군복무가 10년이고 여자는 7년인데 이미 전에 내가 7년 내지 10년을 군복무하면서 공든탑을 쌓아올렸잖아요. 고생을 했고 입당도 했어요. 그래서 입당도 정말 헐치 않은 입당을 정말 돈과 목숨으로 바꿨는데, 마지막 과정인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시기를 내가 무난히 완벽하게 졸업을 해야 내가 목적하는 그런 간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관문에서 집단 체조에 너 동원해 그러는데 나 거기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하고 그냥 버티면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단탑이 목적지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사상은 변질되고 마음은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강제로 동원돼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미 전에 하던 그 패턴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칼자루는 김정은이 쥐고 있지 본인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본인들은 장기 쪽에 불과하거든요. 장기 쪽은 장기수가 움직이는 대로 빨리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도 인민들의 낮은 충성심에 마음이 급해진 것 같은데요.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은 무엇인가요? 어떤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혹은 어떻게 해서든 뭐 좀 체제를 더욱더 결속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어떤 그 이상의 뭐 퍼포먼스도 연구해낼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김정으로서는 앞으로도 분명히 더 심해질 거로 보죠. 또한 뭐 처벌을 하는 수위도 엄청난 수위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그 이상의 잔혹함도 보여줄 거고, 계속해서 김정은은 뭐 그 정권을 포기 못할 사람이라서요. 그 어떤 그 이상의 일이라도 해낼 거라고 짐작합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 쪽으로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를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미 전에도 북한은 계속 자기네 무장력에 대해서 자랑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뭐 좀 공고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더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도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정은이 포고 속에서도 인민의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이 있으실까요? 김정은이 인민의 충성을 외쳤잖아요. 이 멘트를 보면요, 예전에 김정일이도, 그러니까 아버지인 김정일이도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김정일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뭐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 있어라 하는 이런 멘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목소리 외에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만큼 목소리를 노출을 안 했거든요, 김정일이. 근데 노출 안 한 목소리지만은 그 짧고 한마디 그 목소리에 사람들이 공포심과 또한 굉장한 무슨 지도력과 이런 거를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멘트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쩌면 훌륭한 지도자의 멘트라고도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식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그러니까 독재자의 모습과 함께 좀 강한 그 멘트를 좀 살리고 싶었던, 그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인의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었던 그 멘트와 닮은 느낌의 짧고도 그 명료한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해보려고, 그래서 그 비가 오는 그 폭우 속에서 뭐 마치 인민들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준다라고 해서 하는 목적으로서 뭐 인민의 충성을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갑니다. 더 이상 우상화 신격화는 안 통한다는 생각에 전략을 바꾼 건 아닐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네 신격화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게 먹히지 않는 거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너무 아니다 싶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바꾸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뭐 최소한 이번 한 대까지는 우려 묻고 뭐 체제 유지를 하겠죠, 이런 상태이면.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김실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세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많은 비중을 뭐 거의 한 최소 못해도 한 7-80%를 차지한다면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는 아직 부모님 세대의 비중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아직까지도 예전에 북한에서 정말 사회주의 시스템 정말 잘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복지나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편리 조건을 다 보장해 줄 만큼 정말 뭐 백업 주고 월급 잘 주고 정말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는 그런 시절을 맛본, 경험해본 부모님 세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부모님 세대가 아직 그 체제를 받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 다음 대에 가면은 그게 더 이상 유지하기가, 그 정권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뭐 요즘 생활이라는 게 그냥 마냥, 그러니까 지금 뭐 질문에 해당되는 답변을 들어서 그렇지, 저도 지금 뭐 생활이 마냥 뭐 편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삶이 저렴치는 않아요. 뭐 저도 지금 아기가 지금 2명이나 달려있는 상태고, 와이프까지 제가 지금 제가 혼자 벌어서 저까지 4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엄청 빡세게 지금 뭐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에는 뭐 식당 알바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주중에는 뭐 최근에 제가 지금 업종을 좀 바꿔볼까 해가지고요, 했었던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주중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운수업 쪽의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배달 같은 그런 쪽에 그 운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 그런 거 좀 하고 있댔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피곤하고 막 이게 저의 지금 삶의 일상이긴 해요. 일상이긴 한데, 그래도 행복한 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또 한 것만큼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합니다. 북한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뭐 사람의 생활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아직 뭐 사회 초년생에 불과하고, 또 뭐 매우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 나름대로 또 뭐 행복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아기가, 또 첫째 아기가 지금 만 2살인데 그냥 팔 벌려서 아빠 찾으면서 막 매달리고 뽀뽀해주고 볼에 엄청 행복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쌓인 스트레스가 집에 들어와서 그 한순간에 아기를 안으면서 싹 풀리기도 하고요. 행복한 삶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청년 인력 채널을 지금 뭐 운영하고 있지만은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지금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포기는 안 할 거고요. 드물게라도 제가 틈틈이 날 때마다 북한 뭐 관련 뭐 정세에 대한 그런 콘텐츠도 계속 올 생각입니다. 뭐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